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EEG 내세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한수진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뉴로이미징이랑 BCI에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 레슨넷이나 인셉션넷 아니면 이피션트넷 등등 CNN 계보 모델을 공부하다가 이제 이런 거에서 나온 아키텍처가 이런 BCI 도메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 이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약간 되게 오래된 논문이지만 지금까지 이제 EEG 딥러닝의 표준 베이스라인으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고, 그리고 후속 연구로 이제 fMRI 신호 예측하는 거나 아니면 뇌전증 발작 예측 등 약간 이런 임상 쪽에서도 다양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어서 이 논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논문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뇌를 볼 때 이런 MRI나 CT 같은 의료 영상을 이용해서 보는데,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포착하는 그런 시간적인 해상도 같은 경우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fMRI 같은 경우도 이제 뇌 혈류량을 이용해서 보는 거라서 뇌파가 이제 뇌 신호가 딱 잡혔을 때 바로 이렇게 보는 거에서는 약간 딜레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뇌파 데이터입니다. 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두피에서 이렇게 전극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간적인 해상도는 낮지만 밀리초 단위로 뇌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시간적 해상도를 가진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뇌 피질에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됐을 때 발생되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두피 표면에 배치된 전극들이 실시간으로 그런 전위차를 형태로 이제 포착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신호들이 증폭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극에서 측정한 신호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위아래로 쌓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채널축,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간축 이렇게 나타내서 이런 그런 2D 이미지, 흑백 이미지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의 장점 같은 경우가 이제 원본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런 CNN 구조를 그냥 바로 냅다 도입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3x3이나 이런 컨볼루션을 썼을 때 실제 두피상에서는 멀리 떨어진 전극들이 이제 Y축 상에서는 되게 인접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공간적인 분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공간적인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취한 접근법이 요 딥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인데요. 저희가 아는 기존의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너럴 수에 맞춰서 이제 요 커널에 채널수도 맞춘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피처맵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요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처맵을 각각 따로따로 해서 이제 각각 따로따로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 채널이랑 아웃 채널이랑 수가 이제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따로따로 컨볼루션을 했을 때 각각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서 이제 성능이 올라갔다. 이게 요런 방법론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피처맵으로 나오게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블록 1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앞쪽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인풋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타임 시리즈 뇌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 얘가 이제 여기 아래가 거의 한 1초 128Hz로 측정이 되게 됐는데, 128Hz라는 게 이제 128번 신호를 잡는다는 소리라서 1초 동안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128 픽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커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딱 여기에 절반인 1/64를 사용을 해서 이제 2Hz 이상의 그런 신호를 포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먼저 그냥 기본적인 컨볼루션을 통해서 일단 이 시간축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서 이제 시간축으로 쭉 봐서 시간축으로 나타낸 그런 시간축
시간 필터를 일단 먼저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치놈을 거쳐서 뎁스와이즈 컨버루션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여기에 이렇게 좀 시간적인 정보를 뽑은 그런 필터들을 생성을 했다면 F1개를 생성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공간적인 커널을 좀 더 도입을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이만큼 채널,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의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채널 곱하기 1로 커널을 설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뽑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베이치놈이랑 인티그레이션, 어페레이션 플랜 이렇게 한 다음에 블록 2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나타냈던 그냥 그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뎁스와이즈 컨버루션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원바이 16으로 일단 커널을 쭉쭉쭉 해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이제 피처맵 간에 이제 웨이티드 서브를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되게 아까도 보시면 이제 여기 다 연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라미터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처맵을 개별적으로 요약하는 과정과 이를 결합하는 과정을 이제 명시적으로 분리를 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여주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P3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걸 봤을 때 뭐다 이렇게 딱 인지하는 게 P300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인지 반응을 P300이라고 하고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줍니다. ERN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 관련을 해서 오류 관련 운전이로 이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른 직후에 전두엽에서 관찰되는 그런 운전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RCP 같은 경우는 운동 관련 피지션인데 사람이 이제 왼손을 움직였는지 오른손을 움직였는지 그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고 그냥 상상만 할 때 실제로 어디를 움직였냐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서 이제 왼손, 오른손, 그다음에 양발, 그다음에 혀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을 때에 그거를 측정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불균형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파라미터 수를 비교를 한 건데요. 굉장히 적죠. 파라미터 수가 거의 한 1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딥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이제 컨볼루션 5개 층짜리 그냥 그런 모델이고 샬로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뇌 신호 처리 절차에 맞춰서 손으로 설계를 해 넣은 그런 알고리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거의 한 엄청나게 적은 파라미터 수를 임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일단은 먼저 한 피험자 내에서 해당하는 데이터셋만으로만 이제 학습시키고 평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AUC를 보시면 P300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게 한 0.92 정도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MRCP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모델들보다 되게 월등하게 잘 나왔죠. ER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델은 한 0.75 정도 나올 때 얘는 한 0.81, 0.82 정도로 우수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R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나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건 전이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 전이 신호가 아니라 이제 뭐 감마파, 뭐 알파파 이렇게 배경에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주파수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를 움직이는 것을 상상했는지 측정해야 되는 거라서 얘 최적화되게 맞춘 그런 이 샬로우 컴포넌트 요 네트워크보다는 약간 성능이 딸리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피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진행한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컴팩트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학습했던 그 공간 일단 시간 필터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바탕으로 공간 필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뇌에 매핑을 해서 얘가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어디를 주목을 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건데요. 이 사피 선택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뭔가 딱 인지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신호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피험자한테 여러 가지 그런 풍경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서 뭐 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나오거나 했을 때 손으로 누르게끔 시켰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손으로 누를 때에 그 오른손잡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왼쪽 오른손을 관장하는 왼쪽 영역에 이렇게 가중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 필터 4를 보시면 이제 딱 봤을 때 인지하는 그런 이제 후두엽 부분에 이렇게 가중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상상하는 그런 거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게 주파수가 이렇게 좀 느슨한 것도 있고 빼곡한 것도 있고 이렇게 느린 뇌파 성분이랑 빠른 뇌파 성분 이렇게 있는데 다 잘 측정을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얘를 뽑던 그런 FBCSP라는 알고리즘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 기존 뇌과학의 그런 표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했을 때랑 그런 알고리즘 신호 처리 기법에 의해서 학습했을 때랑 굉장히 이제 두뇌 매핑을 해봤을 때 유사하게끔 가중치를 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것을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애초에 이제 최적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했으니까 우수한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왼손을 움직였냐 아니면 오른손을 움직였냐 요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시면 아까 그냥 이 채널이랑 이 타임고 이미지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봤냐를 나타낸 건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왼손을 움직였을 때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가중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B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을 움직인 건데 여기서는 왼쪽 이제 두뇌에 굉장히 많은 가중치가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예측 실패를 한 건데요. 왜냐면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약간 되게 신뢰도가 낮게 되게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노이즈 패턴을 보이는 식으로 피험자가 생각을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패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까 그 뭔가 사람이 실수를 딱 했을 때 틀렸다라고 알아낼 수 있는 그 데이터인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맞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딱 여기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피크를 찍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피크에 찍는 것에 맞춰서 여기서 가중치를 잘 추출을 해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틀린 정보가 들어왔을 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약간 조금 옳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조금 뒤쪽에 피크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틀렸음을 조금 늦게 뇌각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늦춰져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EEG 같은 경우는 이 뇌파의 그런 생략적인 특성을 연산 구조에 직접 녹여내가지고 단 1000개의 파라미터만으로 오버피팅을 되게 막는 그런 엄청난 초동량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임상에서 얻기 힘든 그런 되게 소량의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필요 없이 이제 잘 작동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뇌파 종류들을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신호 분류를 하려면은 그 신호에 맞는 그런 모델을 하나하나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신호가 들어오든 그 신호를 따로따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백본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 정보가 우수한 MRI나 CT 위에 그런 EEG의 시간 해상도를 얹어가지고 좀 더 뇌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린 근거가 이제 실제 대뇌 운동 피질 영역이나
생리학적인 그런 뇌파 피크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검증을 해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속 연구도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넷의 이제 블록 1 전반부를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미지넷으로 학습시킨 그런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가중치를 떼와가지고 이제 바로 뇌파에 저기 적용을 한 건데, 상식적으로는 약간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이 대체 그걸로 배운 뇌파 모델이 왜 뇌파를 잘 이해를 해가지고 성능이 향상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했더니 성능이 잘 눈에 띄게 올랐다,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모델을 극한까지 줄이는 어떠한 그런 방법론을 취해가지고 되게 뭐랄까 엄청 노트북 없이 배터리로 며칠씩 쓰는 그런 뇌파 기계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연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뇌전증 환자의 발작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후속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파만 쓰지 않고 MRI 같이 넣어가지고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 아직 이런 것까지 알아보기에는 제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아직도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긴장됩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 좋네요. 좋다고요. 일단 재밌게 들었고요. 뇌 전기 신호에 좀 관심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 신호를 가지고 좀 분류한 게 아까 데이터셋이 한 4개 정도 있었나요? 이 논문에서? 네. 뭐 분류하는 거라 그랬죠? 뭐 풍경 사진 보여주고 풍경 뭐 누르라고 했다고요? 이 P300 같은 경우가 풍경사진 보여주고, 이게 약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간이나 아니면 차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있다 없다 이것만 분류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라고 그 사람한테 그 정답을 분류하는 거라고요, 여기를. 네. 다른 거는 뭐예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타이핑을 했을 때 약간 오타를 내면은 그때 딱 오류 신호가 뇌에서 음전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지 신호인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 클래스가 2개예요. 한 번은 뭐예요? 이게 왼손을 움직였는지 오른손을 움직였는지 알아보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이거 끼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뭐 왼손을 움직였으면 뭐 저기 이제 라벨이 뭐 0으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피험자가 뭐 어디로 움직였는지 기록했다는 거죠? 네. 그 SMR은 뭐예요? SMR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움직이진 않고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하는 건데, 이제 왼손 움직이는 상상, 오른손 움직이는 상상, 그 다음에 양발 움직이는 상상, 혀 움직이는 상상,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는 모양이죠? 상상만 한 다음에. 이게 2018년에 나온 논문인가? 네. 이게 초기에 약간 이제 이게 좀 뭔가 신호가 될 만한가 해서 이런 좀 기초적인 간단한 테스트들을 좀 해본 것 같은데, 네. 뭐 뇌 전기 신호로 뭐 이 정도만 분류하려고 계속 할 것 같진 않고, 뭐 그 뒤에 이 뇌 전기 신호를 가지고 어떤 거를 좀 예측해 본다든지, 뭐를 아까 뭐 알츠하이머 진단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했는데, 네. 뭐 어느 쪽이 앞으로 좀 관심이 있다거나 뭐 왼손 오른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사실 다 저 뇌전증 발작 예측하는 거나 아니면은 MRI 의료 영상이랑 결합해가지고 좀 그렇게 임상적으로 예측하는 거 다 전반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 영상 MRI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EEG 같은 전기 신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다르니까 좀 상호 보완적으로 뭐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2018년이면 사실 이제 컴퓨터 비전 딥러닝 초기 시대라 네. 진짜 저 EEG를 그냥 이미지로 그냥 보고 CNN 넣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요새도 저렇게 많이 하나? 근데 저게 이제 편해서 저렇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게 엄밀히 말해서 사실 딱 진짜 그 사진은 아니니까 딱 그 그렇죠. 사진은 뭐 우리가 보는 그 카메라 사진은 아니잖아요. 사실 신호 자체는 그냥 1차원 진폭 신호인 건데 원래 그 신호의 의미를 뭐 그대로 살려서 분석을 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것도 아마 뭐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드는 그런가요? 네. 요새 그래서 트랜스포머랑 해가지고 네. 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건 아직 제가 다 완벽하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뭐 일단 오늘 그 처음 이렇게 이 분야를 소개하는 거에 이제 적합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해도 잘 됐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자, 저 여기까지. 궁금한 사람.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EEG 데이터로 수면 분석 패턴 하는 걸 제가 딥러닝 모델까지 만들어서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5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그 네모 동그라미 안에서 화살표 가르치는 네, 여기. 그래서 네. 궁금한 게 제가 아까 듣다가 놓쳐서 그런데 혹시 A랑 B 차이가 뭔지 한번. 이 FBCSP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약간 전통적으로 쓰이던 그런 뇌과학의 신호처리 알고리즘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제 사람이 설계한 그런 손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이랑 이제 딥러닝을 시켰을 때랑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굉장히 그런 유사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 공간 필터랑 이제 시간 필터를 봤을 때 이제 같은 부위에 주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중치를 같이 두고 있다는 게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이 FBCSP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뭐랄까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맞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반부에 인트로덕션 부분에 네. 제가 이 데이터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네. B가 이제 가로축으로는 시간 진행 경과인 거고 네. 세로축이 이제 그 왼쪽 A 사진에 점들이 몇 개 활성화되는지 네. 그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전극을 의미하는데 이 전극이 측정한 그런 진폭을 이렇게 답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B가 하나의 2D 이미지인 건데 네. 그 아래 이제 CNN에 넣으려면은 네. 그 아래 나온 게 채널 분리해서 해서 잘 됐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럼 그 채널마다는 어떻게 달라가지고 그 데이터를 넣는 건지가 궁금해서. 혹시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B 그 앞에 B에 해당하는 2D가 한 장 있는 건데 네. 그 아래 보면 이제 덩어리로 넣잖아요 데이터를. 2D 여러 장 쌓아서 넣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각각 어떻게 여러 번 재서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넣는다고 근데 약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냐면 이 커널 자체가 약간 원디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간축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피처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그런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해가 됐나요? 아,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순서가 그거라고. 네. 네, 그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지넷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이런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이 자체로만 이렇게 파라미터를 줄이면서도 성능 유지되는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논문에서 확인한 거는 이러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뎁스와이즈를 써서 파라미터를 줄이면서도 그 성능을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연이 그러니까 모델에 표현할 수 있는 양이 좀 많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네, 과연 저것만 넣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게 궁금증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아키텍처 부분에서 뎁스와이즈에서는 안 썼고 이제 세퍼러블에서 섞었었는데 채널을 네, 세퍼러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파라미터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이제 세퍼러블을 통해 가지고 채널을 섞은 이유가 네. 있다고 논문에 나와 있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일단은 그냥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이제 피처맵들을 추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결국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어떠한 특징들을 추출했는지 통합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보시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결국 피처맵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결국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했나? 안 한 사람. 저 말했는데 아까 선생님이랑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뭐였어요? 그 2D 이미지를 어떻게 쌓아서 컨볼루션 했는지. 아, 해결됐어요? 네. 이미지가 헷갈린가 보네. 그 앞에 이미지 요 신호 이미지 보면 지금 그 진폭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 위에 보면 픽셀의 앰플리튜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들어갈 때는 그냥 그 값 자체가 밝냐 어둡냐 진폭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제가 헷갈릴 수 있는 여지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측정되는 데이터가 또 다른 방법이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측정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채널에서 이제 측정한 진폭을 그냥 쌓은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을 썼고 이제 후속 연구로 가게 되면은 그냥
밝기로 이런 전위를 측정을 한 그런 이미지도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네. 그러면 고생했습니다.